할아버지, 걔를 저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할아버지, 맞으세요? 이놈아, 정신 차려. 할아버지 왔다. 새벽 3시 편의점 뒤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골목에서 9살 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낡아 빠진 점퍼 하나 걸친 소년의 입술은 얼어서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등에는 동상으로 터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경수는 72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범죄 현장을 봤지만 이 순간만큼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이죠. 10년 전 자신이 문전박대하고 내쫓았던 아들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으세요? 아이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에 경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간 아이의 작은 손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은목걸이 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형사 시절 훈장을 받던 날 찍은 그 사진이었죠. 경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차갑고 거칠게 트고 영양실조로 움푹 패인 뺨 아이는 경수의 손을 느끼자마자 힘없이 쓰러져 내렸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 할아버지 왔다. 경수의 다급한 외침이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를 찾기 위한 72세 택시기사의 마지막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하는 밤밤 인생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장하겠습니다. 민경수 72세 20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10년 전 저지른 후회가 돌처럼 박혀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 아들 민준혁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당시 경수는 아들이 검사가 되기를 바랐어요. 형사 아버지의 꿈이었죠. 하지만 준혁은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서둘러 하겠다고 하니 경수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당장 나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입니다. 하지만 경수는 화를 참지 못했죠. 내 인생? 내가 뭘 안다고? 나가. 당장. 그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경수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경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심야콜을 받으며 밤거리를 누비는 것이 일상이었죠. 혼자 사는 집은 넓고 쓸쓸했어요.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는 의절한 상태. 경수에게 남은 것은 낡은 택시와 과거의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 30분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귀가하던 경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서 나오는데 뒤쪽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바스락. 처음에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년 형사 경력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수는 손전등을 켜고 쓰레기장 쪽으로 다가갔죠. 그곳에 있었던 것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반쯤 먹다 버린 김밥을 주워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경수의 목소리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경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전등 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 그것은 30년 전 어린 시절 아들 준혁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선. 심지어 왼쪽 이마에 난 작은 흉터까지 아들과 똑같았어요. 경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장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아이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얼어 있었고 손등은 동상으로 터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겁먹지 마.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경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 시절 아이들을 다루던 경험이 살아났어요. 경수는 코트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민서준이요. 민서준. 경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씨 성을 가진 아이. 그리고 이 얼굴 틀림없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혁이요. 근데 아빠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경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1년 전에. 그런데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10년간 의절했던 대가였습니다. 경수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죠. 그럼 너 엄마는? 엄마는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의 손목에 걸린 목걸이가 경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은목걸이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가까이 당겨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어요. 형사 제복을 입고 훈장을 받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그 사진을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증거였죠.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아들과 화해하지 못했고 결국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맞으세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수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왔다. 아이는 경수의 품에 안긴 채 힘없이 쓰러져 내렸습니다. 영양실조와 추위, 그리고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의식을 잃은 것이었어요. 경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택시로 달려갔습니다. 버텨라, 할아버지가 병원 데려갈게. 경수는 2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쫓아 미친 듯이 운전한 적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 절박하게 핸들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택시는 새벽 거리를 질주했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하고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영양실조에 심한 탈수 증세가 있고 손발의 동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곳곳에 폭행 흔적도 보입니다. 폭행 그 단어에 경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내 손주를 때렸단 말인가?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로 지낸 것 같습니까? 영양 상태를 보면 최소 한 달 이상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곳에서 지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손주가 한 달 동안 거리를 떠돌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경수는 허탈하게 벽에 기댔어요. 만약 자신이 하루만 늦게 발견했어도
아이는 얼어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아이가 링거를 맞으며 병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 경수는 병원 복도에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식, 현직 형사이자 경수가 가장 신뢰하는 후배였죠. 태식아, 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내 아들 민준혁이 1년 전에 죽었다는데. 내가 몰랐어. 그 아들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로 김태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선배님 아드님이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김태식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선배님 보세요. 제가 조사한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김태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민준혁 1년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사고 당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 중이었으나 도박 빚 3천만 원이 있었음. 유가족으로 아내 서유진과 자녀 2명, 민서준 9세와 민하늘 6세를 남김 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도박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녀가 2명이라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그럼 서준이 말고 하늘이라는 동생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식아, 며느리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뭐하고 있어? 김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선배님 며느님이 남편 사망 후 생명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총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됐는데? 3개월 만에 다 날렸습니다. 유흥비랑 남자친구 사업 자금으로요. 경수가 담배를 확 집어던졌습니다. 남자친구? 네, 박태준이라는 자인데 전과 7범입니다. 사기, 폭행, 공갈 별의별 전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자가 고리대 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20년 형사 경력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뭔가 매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된 거야? 김태식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선배님, 이게 제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건데요. 서유진이 돈이 떨어지자 남편의 도박빚 3천만 원을 빌미로 아이들을 박태준에게 담보로 맡긴 것 같습니다. 뭐? 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식을 담보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제 생각에는요, 서유진이 박태준한테서 도박 빚 갚을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아이들을 대신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태준이 불법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성년자들을 불법 노동시키고 있어요. 서준이와 하늘이도 아마 그곳에 경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주먹으로 난간을 내리쳤어요. 쾅! 굵은 핏줄이 손등에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 개자식이 어디 있어? 선배님, 진정하세요. 지금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면 아이들만 위험해집니다. 일단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수사?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애들이 더 다치면?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김태식이 경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배님, 제가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일단 서준이는 선배님이 보호하시고 제가 하늘이 소재부터 파악하겠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형사 생활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참고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으려 하지만 경수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라 범죄자를 추적하던 형사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태식아, 네, 선배님. 내 손주들 찾을 때까지
난 다시 형사가 될 거야.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72세 택시기사의 마지막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10시 병실에서 서준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낯선 병실 천장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옆에 앉아있는 경수를 발견하고는 움찔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야, 기억나지? 서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따뜻한 죽을 떠서 아이 입에 넣어주었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천천히 먹다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한다. 경수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렇게 먹을까. 죽 한 그릇을 다 비운 서준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맞죠? 그럼 내 할아버지다. 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늘 할아버지 이야기 해줬어요. 형사셨다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우리 안 찾아오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우리 버렸을 때도. 아이의 말에 경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안 찾아왔냐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경수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희 아빠랑 싸워서 연락을 못했어. 그래서 너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서준이는 경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으니까요. 한참 후 진정된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도 찾아주실 거죠? 하늘이? 제 동생이요, 6살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빚쟁이 아저씨한테 맡기고 갔는데 저는 도망쳤지만 하늘이는 못 나왔어요. 경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6살짜리를 빚쟁이한테 맡기고 갔다니. 경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서준아, 그 빚쟁이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어두운 건물이었어요. 노래방이었는데. 아저씨들이 무서웠어요. 하늘이한테 일 시키고 때리고. 서준이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아이를 다독이며 물었죠. 노래방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는 거 있니? 간판이나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리가 들렸어요. 기차 소리요. 철컹철컹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경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차 소리. 그럼 철로 근처였다는 말이었어요. 경수는 핸드폰을 꺼내 김태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로 근처 불법 노래방. 박태준 관련 빨리 찾아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경수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서준아, 할아버지가 꼭 하늘이 찾아올게. 너는 여기서 푹 쉬어. 할아버지도 같이 계실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서준이가 안심한 표정으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경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깥은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경수의 마음속은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오후 3시 김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영등포 철길 옆 폐건물 지하에 불법 노래방이 있어요. 박태준 명의는 아니고 차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보자 증언으로는 박태준이 실소유주라고 합니다. 바로 간다. 선배님, 잠깐만요. 우리가 정식으로 영장 받아서 영장 받으면 며칠 걸리지? 그 사이에 애들 빼돌리면? 김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경수는 병원 간호사에게 서준이를 부탁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에 시동을 걸며 경수는 중얼거렸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택시는 영등포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72세 노인의 눈빛은 20년 전 범죄자를 추적하던 형사의 눈빛 그대로였어요. 영등포 철길 옆 폐건물 앞에 경수의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김태식이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어요. 어디선가 요란한 노래방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수와 김태식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죠. 지하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보였습니다. 경수가 문틈으로 안을 살폈어요. 그 순간 경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 키만 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팔과 다리는 멍투성이었고 너무 말라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경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태식이 경수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 현장을 봤지만 자신의 손주가 학대당하는 모습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어요. 쾅! 경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야? 이 할아버지? 경수는 대답 대신 남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72세 노인의 소나기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어요. 내가 박태준이지?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당장 손 안 놔? 경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20년 강력계 형사 출신이다. 내 같은 쓰레기 새끼들 수백 명 잡아넣었어. 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수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화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형사의 눈빛이었죠. 그때 김태식이 들어오며 경찰 배지를 보였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방 안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김태식이 부른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경수는 박태준을 밀쳐내고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야 무섭지? 이제 괜찮아. 하늘이가 경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경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오빠는요? 서준이? 오빠는 병원에서 할아버지랑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가자. 경수는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너무 가벼워서 마치 인형을 안는 것 같았어요.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서유진이가 애들을 맡기고 갔어요. 저는 그냥 일 시킨 것뿐이에요. 경수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일 시킨 거? 6살짜리한테 노동을 시키고 때린 게 일 시킨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감옥에서 썩어야 해. 김태식이 박태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동학대, 불법 감금, 미성년자 노동 착취, 최소 5년은 각오해. 경수는 하늘이를 안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이도 오랜만에 보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늘이가 경수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경수는 아이를 더 꽉 안아주며 택시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어요. 하지만 경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병원이었습니다. 서준이와 하늘이 남매가 제외했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유진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애들 어디 있어요? 네, 애들. 40대 초반의 여자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고 손톱은 화려한 네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경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서유진이요? 누구세요? 왜 남의 애들을? 서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준이와 하늘이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왜 여기 와요? 우리 버리고 갔잖아요. 9살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갔어요. 서준아, 엄마가 어쩔 수 없었어. 아빠 빚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만하시오. 경수의 호통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수는 서유진을 노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죽고 보험금 5천만 원 받았지? 집 담보대출까지 합쳐서 8천만 원 그 돈을 3개월 만에 다 날렸다며? 유흥비랑 남자친구 사업자금으로.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돈이 떨어지니까. 내 손주들을 고리대 금업자한테 담보로 넘겼지? 6살, 9살짜리 애들을.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서유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박태준이 빚을 갚으라고 안 그러면 저를 그래서 자식들을 팔아넘긴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침대 위에 하늘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동생을 꼭 안아주며 경수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엄마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 안 봐도 돼요. 9살 아이의 말에 경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친엄마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어요. 서유진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수가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손주들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뭐라고요? 제가 법적 보호자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법적 보호자? 웃기는 소리 마시오. 내가 지금부터 친권 박탈 소송을 걸 거요. 당신이 한 짓을 전부 법정에서 밝힐 거니까. 각오하시오. 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서준이가 경수에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다시 안 가도 돼요? 할아버지랑 살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경수는 두 손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법적으로 서유진은 아직 아이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친권 박탈 소송을 걸어도 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에 서유진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 김태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태식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선배님, 서유진이 아까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려달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에 유괴로 신고하겠대요.
유괴. 내 손주를 내가 구한 게 유괴야? 법적으로는 서유진이 보호자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이 정식으로 친권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경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법이 오히려 악인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변호사 한 명 연결해 드릴게요. 친권 박탈 소송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택시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서유진이 뭔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경수는 옛 동료들 생각이 났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했던 형사들, 그리고 정년퇴직 후 각자의 길을 간 동료들, 그 중에는 지금 택시기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경수는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경수는 서울 마포구의 한 택시 차고지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강철수, 68세 20년 전 경수와 함께 강력계에서 일했던 동료였어요. 정년퇴직 후 개인 택시를 운영 중이었죠. 이병호, 70세 교통과 출신으로 역시 택시기사가 되었습니다. 박동진, 66세 가장 막내였지만 지금은 택시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1명, 2명, 3명 경수가 전화를 건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 12명의 전직 경찰관들이었죠. 경수는 그들 앞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제 손주들을 지키는 걸 도와주십시오. 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수 형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서유진이란 여자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려 할 겁니다. 친권 박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그녀가 보호자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유진의 동선을 감시해 달라는 겁니다. 이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로 미행하자는 거네요? 그거야 우리 잘하는 거 아닙니까? 박동진도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 기사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서유진 사진이랑 차량 번호만 주시면 전체 기사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경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함께 범죄와 싸웠던 동료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도와주려 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평생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정의를 위해 싸웠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부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유진의 집 근처에는 항상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움직이면 무전으로 다른 택시들에게 알렸고 릴레이식으로 미행이 이어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강철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경수 형님, 서유진이 움직입니다. 인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인천? 거기는 왜? 모르겠습니다.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수도 택시를 몰고 인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강철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형님, 큰일입니다. 서유진이 인천 항구 쪽 브로커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브로커? 네, 제가 확인해 보니 여기 불법 입양 알선하는 곳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아이들을 보내는 경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유진이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경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죠. 절대 놓치지 마. 내가 10분 안에 도착한다. 10분 후 경수는 인천 항구의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철수의 택시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그 뒤로 이병호, 박동진의 택시도 속속 도착했어요.
서유진은 아직 안에 있나? 네, 30분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 끝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애들 나이가 어리니까 수요가 많아요. 한 명당 1천만 원, 둘이면 2천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2천? 너무 적은데요. 3천은 받아야. 경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안에 있던 서유진과 브로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이. 경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대화는 다 녹음되어 있었죠. 서유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아,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 손주들을 팔아먹으려는 게 오해요? 브로커가 도망치려 했지만 문 밖에서 강철수와 다른 택시기사들이 막아섰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 경수는 김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서유진과 브로커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수는 서유진을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이오. 불법 입양 알선, 인신매매 미수 최소 10년은 각오하시오. 서유진이 울먹이며 경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용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할 용서는 없소. 경수는 서유진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들이 경수를 둘러쌌어요. 형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아이들 안전하겠네요. 다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경수는 동료들과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동료들의 도움으로 손주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2주 후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제3법정이었어요. 민경수 대 서유진, 친권 박탈 및 친권자 변경 소송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경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옆에는 김태식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함께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서유진이 국선 변호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경수 씨 측에서 먼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수의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서유진은 남편 사망 후 자녀들을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첫째, 보험금과 대출금 총 8천만 원을 3개월 만에 탕진했습니다. 둘째, 자녀들을 고리대 금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불법 노동을 시켰습니다. 셋째, 자녀들을 해외로 불법 입양시키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태준의 진술서, 불법 노래방에서 찍힌 CCTV 영상, 인천 브로커 사무실에서의 녹음 파일 모든 것이 서유진에게 불리한 증거들이었어요. 서유진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의뢰인은 남편을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을 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울증이 자녀를 학대하고 팔아넘기려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증인을 출석시키십시오. 다음 증인은 서준이었습니다. 9살 아이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아,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니?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요.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왜 할아버지랑 살고 싶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시고 배고플 때 밥 주시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서준이의 말에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서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유진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십니까? 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키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서유진은 결국 친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진 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민서준과 민하늘의 친권자를 조부 민경수로 변경합니다. 서유진 씨는 향후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미수 혐의로 별도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경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손주들이 이제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경수를 서준이와 하늘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무도 너희를 데려갈 수 없어. 세 사람은 꽉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경수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쓸쓸하고 조용했던 집이 이제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서준이와 하늘이의 장난감들이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식탁에는 3사람분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더 이상 심야 택시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대만 택시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경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준이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서준이가 학교 숙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택시를 운전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서준이와 하늘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경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그렸네. 우리 서준이 그림 실력이 늘었구나.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경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잡을 거예요. 경수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다 하지만 서준아, 꼭 경찰이 아니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야. 그때 하늘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알았어, 이제 밥 먹자.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경수가 손주들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반찬을 골고루 올려주었어요. 서준이가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요? 경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럼 너희 아빠는 지금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희를 잘 키우는 걸 보면서 안심하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경수는 서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내 아빠가 보고 싶다. 그래도 우리 힘내자.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도 오빠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경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들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공원묘지였어요. 묘비 앞에 도착하자 경수는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왔다. 내 아이들 데리고 왔어. 경수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1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던 못난 아빠라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 아이들을 내가 책임진다. 목숨 바쳐서 지킬 거야. 서준이와 하늘이도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랑 잘 살고 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세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묘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먹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수의 택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하늘이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서준이는 하늘이를 안아주며 함께 조는 중이었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큰 후회는 아들과의 의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회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경수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운 후 경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경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잘못했다 하지만 내 아이들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게. 경수는 사진첩을 덮고 손주들이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한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어요. 경수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거라.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게.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하늘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경수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운전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집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경수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익숙한 장소를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서준이를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이었어요. 경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 만약 자신이 그 골목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서준이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경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손주들은 안전했고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수가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다. 경수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말라서 가벼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무거워졌어요. 잘 먹고 잘 자서 건강해진 증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경수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저 오늘 과학 시간에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경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서준이가 경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학교에서 숙제로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경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직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랑 하늘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손주 서준 올림. 경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였어요. 경수는 서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들 사랑한다. 세상에서 제일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철수, 이병호, 박동진 1년 전 손주들을 찾는데 도움을 줬던 택시기사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식당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경수 형님, 요새 애들이랑 잘 지내시죠? 그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평생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정의를 위해 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신 하나는 여전하죠. 경수는 동료들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었어요. 박동진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요새 택시기사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거리를 누비면서 많은 걸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경수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경수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경수는 하늘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너희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아빠는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걱정 마, 할아버지가 내 아이들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경수가 돌아보니 서준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경수는 아이를 불러 옆에 앉혔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왜 깼어? 물 마시려고요. 근데 할아버지 혼자 계셔서. 서준이가 경수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일까요? 그럼 저기 저 제일 밝은 별 보이지? 저게 너희 아빠야. 항상 너희를 비춰주고 있어. 아빠, 우리 보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랑 잘 살고 있어요. 서준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자, 이제 자러 가자. 내일 학교 가야지. 네. 할아버지. 경수는 서준이를 업고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잘 자거라. 할아버지도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방을 나온 경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준혁의 사진이었어요. 아들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남겨줘서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약속한다. 경수는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수는 핸들을 잡고 거리로 나갔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경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년 형사 생활과 지금의 경험으로 무장한 72세 택시기사.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동료들이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민경수와 두 손주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밤밤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